어머니 거기서! 등 뒤에서 며느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새벽 3시 아파트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 신을 틈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꼭 쥔 서류들. 이걸 들키면 저도 죽는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을 죽인 증거. 이 서류만 있으면 그년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20억짜리 보험 증서. 수상한 약품 구매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그 늙은이만 처리하면 우리 세상이야. 그 늙은이가 접니다. 제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죽인 거였습니다. 72년 인생,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죽인 년 반드시 지옥에 보내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은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입니다. 올해로 72이 됐어요. 평생을 분식집 하나로 아들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속 아들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간신히 서 있었어요. 42살 한창 일할 나이에 교통사고라니.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검은 상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서 틈틈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모습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득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여동생 말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 동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서 이 큰일을 감당하려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더니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저는 7살 태호의 손을 잡고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울었어요.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고 저는 29의 과부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잠든 태호를 혼자 두고 나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어린 태호는 새벽마다 혼자 깨어서 엄마 언제 와? 하고 울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침에 태호를 데려다 유치원에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손톱이 까지고 허리가 휘어도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태호 하나만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먼저 가버리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 아들을 모셨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태호 물건들은 제가 정리해서 버릴게요. 오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가서 정리해야겠다. 내 아들 물건인데 내가 직접 해야지. 서연이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내일 태호 물건 정리하러 갈게.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슨 고생이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버릴게요. 버리긴 왜 버려? 내 아들 물건인데 내가 간직해야지. 그럼 오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영 내키지 않는 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태호가 살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서연이는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면 거실에만 계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태호 방에 들어가면 안 되니? 서연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재에 회사 기밀 서류가 있어서요.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저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태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현관 옆에 놓인 태호의 구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반찬에 젓가락을 대려다가 서연이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비싼 건데요. 고작 반찬 하나에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민망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이는 밥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뭔데? 어머니, 그 분식집 정리하시고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요양원? 이제 태호도 없는데 혼자서 뭘 하시게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무슨 요양원이야? 서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시골에서 분식집이나 하시던 분이 뭘 아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아세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4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아들 하나 키워냈는데 분식집이나 하시던 분이라니.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 그냥 참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이는 먼저 들어갈게요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불을 껐어요. 그런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아들 생각,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한 달 전 태호와 나눈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음에 내려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얘기할게. 저는 걱정이 됐지만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래, 얼른 와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잔치국수 해줄게. 응, 엄마. 금방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엄마인데 내 아들 방에 내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살금살금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태호가 좋아하던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길러온 눈썰미가 있어요. 서랍 바닥이 어딘가 들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중 바닥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보험금이 무려 2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 윤서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다른 종이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은 약품 구매 내역서였어요. 저는 40년간 식자재를 다뤄왔습니다. 이 약품이 음식에 몰래 탈 수 있는 종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봉투 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가 나왔어요. 태호의 보조 휴대폰인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켜니 문자 메시지 목록이 떴어요. 서연이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여보, 일 잘 진행되고 있어?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빨리 끝내고 우리 세상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 그 늙은이만 처리하면 우리 세상이야. 늙은이. 그 늙은이가 저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태호가 아내를 의심하면서 이 증거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모으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며느리가 죽인 거였어. 그 순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지더니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서류와 휴대폰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서연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칼. 서연이가 칼을 가지러 가려는 거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서연이 옆을 스치듯 지나쳐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틈도 없었어요. 맨발로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거기 서요. 서연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아파트 단지로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을 뻗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어요. 맨발로 달리다 보니 발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 신고하려고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위치가 어디세요? 저는 편의점 주소를 더듬더듬 말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보험 증서, 약품 구매 내역, 태호의 보조 휴대폰. 이게 내 아들을 죽인 증거들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 2명이 내려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경찰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보험 증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생명보험 아닙니까? 20억이에요. 수익자가 며느리고요. 보험 가입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저는 약품 구매 내역서를 가리켰어요. 이거 보세요. 이상한 약품을 샀어요. 이걸로 우리 아들한테 뭔가를 한 거라고요. 경찰이 내역서를 들여다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태호의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보세요. 그 늙은이만 처리하면 우리 세상이야라고 했어요. 그 늙은이가 저라고요. 경찰들이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말했어요. 문자 내용이 수상하긴 한데 이것도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식 수사를 진행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허탈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경찰은 제 발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발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나 괜찮아요. 근처 집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골이에요. 여기서 버스로 2시간 거리요. 결국 경찰차를 타고 인근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제 연락처를 적어가며 말했어요.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찜질방 구석에 앉아 발에 난 상처를 물로 씻었습니다. 따가웠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간 운영해온 분식집 앞에 서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태호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없다니.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문 앞에 낯익은 차가 서더니 서연이가 내렸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5-6명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손님들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날 새벽에 갑자기 나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새벽에 서류 들고 도망가시다니. 치매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래?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드님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신 거예요. 서연이는 일부러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아들 잃은 충격에 헛것을 보시나 봐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치매래. 아들이 죽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서연이는 손님들이 다 나간 뒤에야 목소리를 낮췄어요.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차갑고 음침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서류 돌려주시면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릴게요. 뭐라고? 그 나이에 혼자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용히 사시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 필요 없어. 네가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건지 밝혀낼 거야. 서연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 순간 서연이가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늙은 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조용히 살아. 저는 숨이 막혀서 서연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서연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깝치면 그 분식집 문 못 열게 만들어버린다. 알아들어? 서연이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다시 한번 경찰이고 뭐고 찾아다니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서연이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직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서울에 있는 태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김도연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태호가 생전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도연 씨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도연 씨를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보험 증서, 약품 구매 내역, 그 문자 메시지까지. 도연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수님이 설마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도연 씨, 나 좀 도와줘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도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태호 형이 죽기 전에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뭔데요? 형이 몇 달 전부터 안색이 안 좋았어요. 자꾸 어지럽다고 했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는 안 갔어?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형이 거절했어요. 서연이가 괜찮대, 약 먹으면 된대 하면서요. 도연 씨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내 아들이 어떻게 죽은 건지 알아내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연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태호 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호 형 다니던 병원에 문의해 봤어요. 뭐래요? 형이 몇 번 병원에 왔었대요. 어지럼증 때문에. 그런데 매번 정밀검사 직전에 취소됐대요. 왜요? 보호자가 전화해서 취소했다고요. 그 보호자가 형수님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가 태호의 치료를 조직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아들을 서서히 병들게 하면서. 도연 씨, 고마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끄려고 일어섰어요. 그 순간 유리창으로 뭔가 날아왔습니다. 쾅! 벽돌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닥에 쪽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입 다물어. 다음은 내 머리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살펴봤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CCTV에 안 잡혔어요. 순찰 강화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깨진 유리창을 신문지로 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프를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게 두려웠어요.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창밖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방긋 웃고 있는 7살 태호. 태호야, 엄마가 무서워도 포기 안 한다. 내 억울함 꼭 풀어줄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에 서 있는 검은 승용차가 새벽마다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에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연 씨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들어와요. 도연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저 차 매일 저기 서 있어요? 응, 일주일 넘게 저러고 있어. 도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도연 씨가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창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연 씨가 검은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자 차 안에 있던 남자가 황급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도연 씨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도연 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촬영했어요. 잠시 후 도연 씨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차 번호 찍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떻게 알아보게? 경찰에 후배가 있어요. 부탁해 볼게요. 도연 씨가 전화를 걸어 후배에게 차량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도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 씨가 전화를 받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최준혁?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도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차 주인이 최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준혁? 그게 누군데? 도연 씨가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형수님 회사 동기래요. 그런데 도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뭔데? 이 사람이 태호 형과 형수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둘을 소개시켜줬다고? 네,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과 최준혁이요. 저는 태호의 보조 휴대폰에 있던 문자를 떠올렸어요. 서연이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그 문자들. 그 늙은이만 처리하면 우리 세상이야. 그 상대가 최준혁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단 말이야?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형수님이 태호 형한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처음부터 먹잇감이었다니.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 씨, 더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어머니. 저도 이제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충격적인 거 알아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요. 도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한테 전 남편이 있었어요. 뭐? 전 남편? 네, 5년 전에 사망했대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사망? 어떻게?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태호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전 남편. 보험금은?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억이었대요. 형수님이 수령했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전 남편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너무 똑같지 않아요? 교통사고, 거액의 보험금, 배우자가 수익자. 저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연쇄살인마. 내 아들이 두 번째 희생자였던 거였습니다. 도연 씨, 이거 경찰한테 알려야 해요. 네, 그런데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저 혼자 알아낸 정보라서. 그럼 어떻게? 도연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형수님과 최준혁이 자주 만나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직접 가서 증거를 잡읍시다. 저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 씨와 함께 시내의 한 고급 호텔로 갔어요. 로비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호텔로 들어왔어요. 잠시 후 최준혁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최준혁에게 건네며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먼저 가져. 어머니 처리되면 나머지 반 줄게. 어머니 처리. 그 어머니가 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잡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 최준혁이 물었어요. 곧이야. 그 늙은이 겁이 많아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증거가 생겼잖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에 몸을 숨기고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희 집에 누가 침입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발소리가 점점 안방으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보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침입자가 멈칫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침입자가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옷장에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관 앞 CCTV에 침입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주거 침입으로 수사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녹화해둔 영상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서연이와 최준혁이 나눈 대화. 어머니 처리되면 나머지 반 줄게. 형사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건이네요. 본격적으로 수사해야겠어요. 형사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사망건을 재수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며칠 후 서연이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다 제 욕심이었어요. 서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신고 취하해 주시면 보험금 절반 드릴게요. 10억이에요. 어머니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10억이라고? 내 아들 목숨값이 10억이라고? 저는 서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으로 내 아들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살아야 해요.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4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 죽인 년 반드시 지옥에 보내줄 테니까 각오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원래의 차갑고 음침한 눈빛이 돌아왔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서연이가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아들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사 박정호가 직접 분식집을 찾아와 추가 조사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모으신 자료들 전부 주세요. 이번에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저는 보험 증서, 약품 구매 내역, 태호의 보조 휴대폰, 호텔 녹화 영상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영장 신청하고 본격 수사 들어갈게요. 형사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뿌리고 다닌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래. 며느리 재산 뺏으려고 누명 씌운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2~3명밖에 안 왔어요. 월세는 밀리고 공과금 고지서는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어요. 강순자가 며느리 재산 빼앗으려고 거짓 신고했다. 불쌍한 며느리를 모함하는 악덕 시어머니. 전단지가 온 동네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0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웃들이 나를 이렇게 볼 줄이야.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전단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문득 20년 전 태호가 첫 월급을 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분식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제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어요. 이게 뭐야? 내 첫 월급.
100만 원이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네가 가져. 엄마는 필요 없어.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로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그날 밤 그 100만 원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빼앗긴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드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순자 어머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한테 무슨 일로? 소영 씨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건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기사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기사요? 인터넷에 어머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들을 잃고 홀로 싸우는 어머니라고. 소영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분 도와드리고 싶다.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힘내세요, 어머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소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 태호 선배님 대학 후배예요. 태호를 알아요? 네, 선배님이 저한테 장학금 정보 알려주시고 학비도 빌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우리 태호가? 네, 제가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학교 그만둘 뻔했는데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소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싸우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로 법률 자문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선배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야, 네가 베푼 선행이 엄마한테 돌아왔구나. 소영 씨는 그날부터 제 곁에서 법률 조언을 해줬어요. 어머니, 서연 씨가 뿌린 전단지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법적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 모아두세요. 나중에 다 써먹을 거예요. 소영 씨 덕분에 막막하기만 하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형사 박정호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형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영장 나왔어요. 오늘 서연 씨 집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가 나올까요? 기대해 보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날 저녁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뭐요? 인터넷 구매 기록이요. 서연 씨가 몇 년간 그 약품을 반복해서 구입한 택배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국과수의 아드님 시신 샘플 정밀 분석 의뢰했습니다. 일반 부검에서는 검출 안 되는 물질인데 정밀 검사하면 나올 수 있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국과수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드님 체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장기간 소량씩 투여된 흔적이 있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진짜
네, 어머니. 아드님은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독을 먹인 겁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 물질이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어지러움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한대요. 그래서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거고요. 사고를 유도한 거네요. 네, 사실상 계획된 타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호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이 이상한데도 병원도 못 가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 건도 재조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같은 물질이 검출됐어요. 서연 씨가 상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쓴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서연이가 정말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전 남편도 내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죽인 거였습니다. 지금 서연 씨와 최준혁 체포영장 신청했어요. 곧 잡을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가 떴어요. 보험금 노린 연쇄살인 용의자, 공항에서 체포. 화면에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붙잡힌 거였어요. 서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발악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형사가 서연이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연쇄살인 혐의입니다. 최준혁도 같은 날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연 씨와 소영 씨가 분식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잡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해냈다. 이제 편히 눈 감아라. 도연 씨가 제 등을 쓸어줬어요. 어머니, 태호 형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 태호가 나왔어요. 엄마, 고마워. 이제 나갈게. 태호가 손을 흔들며 하얀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야, 가지마. 저는 소리쳤지만 태호는 뒤돌아보며 웃기만 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태호가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도 사랑한다. 이제 정말 내 원수를 갚을 때가 왔구나. 서연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 가득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 2달 동안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도연 씨와 소영 씨가 집으로 마중을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내셔야 해요. 괜찮아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어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 앉으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에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2달 만에 보는 서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눈빛. 하지만 저는 동정심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방청석을 둘러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윤서연은 내연남 최준혁과 공모하여 전 남편과 현 남편 2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을 장기간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지러움과 판단력 저하 증상을 겪었고 결국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번의 범행으로 총 3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5억. 그게 내 아들의 목숨값이었다니.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형사 박정호였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구매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의 약품을 수년간 반복 구입한 영수증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국과수 전문가였어요. 피해자 박태호의 체내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소량씩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전 남편의 시신에서도 동일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람이야, 저게.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에 대형 화면이 켜졌어요. 가정집 거실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음식에 넣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 같은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그 음식을 들고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 태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독이 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야.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도연 씨와 소영 씨가 황급히 부축해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복도에서 물을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소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까지 봐야 해. 내 아들의 마지막을 외면하면 안 돼.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해자 박태호의 모친이십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유품 정리하러 아들 집에 갔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 보험 증서, 약품 구매 내역, 그 문자 메시지, 새벽 3시에 맨발로 도망친 일, 며느리에게 멱살 잡히고 협박당한 일, 집에 누군가 침입한 일, 저는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태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아들이야. 내 전부였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그 아들을 돈 때문에 죽였어? 고작 돈 때문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대답해.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이면 내 아들이 돌아와? 서연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저는 그 변명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 사람을 둘이나 죽여도 되는 이유가 돼 마침내 판결 시간이 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윤서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 유족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피고인 윤서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공범 최준혁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다고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이가 발악하며 법정 경위들을 뿌리치려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늙은이가 꾸민 거라고요. 경위들이 서연이를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이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살려줘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내 아들은 억울하지도 않았냐? 도연 씨와 소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 해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어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와 소영 씨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판결 소식이 그날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보험금 노린 연쇄살인마, 무기징역 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강순자 할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악역이 벌 받아서 시원하다. 이웃들도 달라졌어요. 미안하다며 분식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힘들었지? 우리가 몰라봤다. 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들 속은 거니까. 며칠 후 도연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태호 형 100일 추모 모임을 열면 어떨까요? 추모 모임? 네, 형 친구들이랑 동료들이 모여서 형을 기억하는 자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태호의 100일이 되는 날 작은 식당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도연 씨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 대학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씩 태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태호 형은 후배들 밥을 꼭 사줬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힘들 때 먼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태호 형은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 자랑을? 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맨날 그랬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호야, 엄마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태호의 무덤을 찾았어요. 비석 앞에 앉아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 친구들 만났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다들 널 좋아하더라.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잘 살아볼게. 내 목까지 씩씩하게 살게.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거기서 편히 쉬어. 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추모 모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뭐가 맛있어? 떡볶이 한 접시 줘. 정겨운 일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냄비를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옆에 도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손님이 119 불렀대요. 저는 일어나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다시 누웠습니다. 내가 왜 쓰러진 거야?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순자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요? 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가게는 어떻게요? 나 혼자 하는 건데. 당분간 일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두 달은 쉬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두 달을 쉬라고?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가게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연 씨. 근데 네가 무슨 수로?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설상가상으로 분식집 월세 독촉장도 병실로 배달됐습니다. 밀린 월세 3개월분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저는 고지서들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판 다니느라 가게를 제대로 못 열었더니 이 지경이 됐구나.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서연이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내년이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내년 때문에 내 딸이 감옥 갔어. 평생 저주받을 줄 알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나요.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이 못된 년, 죽어버려. 저는 머리가 뜯기는 것 같은 통증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링거줄이 팔에서 빠지며 피가 튀었어요. 사람 살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간호사 2명이 서연이 친정어머니를 겨우 떼어냈어요.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전현 죽여버릴 거야. 병원 경비원들이 달려와 서연이 친정어머니를 끌어냈어요.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이 친정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네가 죽을 때까지 가만 안 둬.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지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는 뭘 잘못했길래. 며칠 후 도연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 사람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됐어요, 도연 씨. 나 이제 지쳤어. 도연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 씨한테 연락할게요. 법적 대응해야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더 싸울 힘이 없어. 저는 도연 씨를 말렸지만 도연 씨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소영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문 닫은 지 1달 넘었어요. 월세 밀렸고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소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 나이에 또 싸워야 해요? 차라리 내가 피하면 안 되나요? 저는 지쳐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호도 없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 씨와 소영 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내가 왔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수십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말순아? 동생 말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말순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저는 믿기지 않아서 말순이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교포신문 봤어. 언니 기사 나왔더라고. 말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어. 비행기 타고 바로 왔어. 저는 동생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아, 말순아.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연락을 끊었잖아. 수십 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락이 끊어졌던 거였습니다. 언니, 이제 나왔으니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말순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미국에서 식당에서 돈 좀 모았어. 언니 병원비, 월세 다 내가 낼 거야. 안 돼. 내 돈인데 어떡해. 언니가 나 키워줬잖아. 말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언니가 나 업어서 키웠잖아. 그때 언니가 날 살렸어. 이제 내가 언니 살릴 차례야.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6살 저는 12살 말순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동생을 키웠어요. 그때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평생 잊은 적 없어. 말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이제 내가 있잖아. 혼자 힘들어하지 마.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 말순아. 이 못난 언니가 왜 미안해?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 병실 안에 있던 도연 씨와 소영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순이가 물었어요. 언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병원에서 언니 머리채 잡은 사람. 도연 씨가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한 짓을 들은 말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나쁜 년을 그냥 두면 안 되지. 말순이가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폭행,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언니는 건강만 챙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내 곁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꿈에서 어린 시절 말순이가 나왔어요. 언니, 나 무서워. 12살 말순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저는 어린 말순이를 꼭 안아줬어요. 언니가 지켜줄게. 걱정 마.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옆에서 말순이가 제 손을 잡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매야.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순이가 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말순이는 병원 수납처로 가서 밀린 병원비를 한꺼번에 냈어요. 얼마예요? 320만 원입니다. 말순이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저는 옆에서 말렸어요. 말순아, 그 돈 내 돈인데. 언니, 닥치고 가만히 있어.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30년 식당했어. 돈 좀 모았다고. 병원비를 낸 말순이는 곧장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밀린 월세 3개월분도 한꺼번에 냈어요. 집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이? 제가 동생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순이의 당당한 태도에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병실에서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아, 정말 고마워.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말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나 한국에 좀 있을 거야. 언니 건강해질 때까지. 내일은 어떡하고? 식당은 아들한테 맡겼어. 걱정 마. 말순이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 아들 있었어? 응, 36이야. 결혼도 했고. 저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우리가 헤어진 사이에 동생도 엄마가 됐었구나. 미안해, 말순아. 내가 연락을 못해서. 언니, 그 얘기 그만하자. 지난 일이야. 말순이가 웃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우리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말순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뒀어요. 냉장고에는 음식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일단 푹 쉬어. 가게는 내가 볼게. 네가 어떻게 가게를. 언니, 나도 30년 식당 했어. 떡볶이쯤이야. 말순이가 씩 웃었어요. 믿고 맡겨. 그날부터 말순이가 분식집 운영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걱정됐어요. 하지만 말순이는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부침성 있게 대하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여기 세 분 오셨네? 손맛이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 동생이래. 미국에서 왔대. 아이고, 자매가 정이 깊구만.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한편 소영 씨는 서연이 친정 어머니를 고소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를 모았어요. 어머니, 증거 충분해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그런데 서연이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초췌했어요. 저기,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또 왜 왔어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도 감옥 가면 안 돼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돌봐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릴 거야라고 악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딸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2명이나 죽인 살인마예요. 그걸 알고도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어르신,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자식 때문에 미친 거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일어나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당신까지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서연이 친정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동네에 뿌린 소문 다 정정하세요. 내가 모함한 게 아니라 당신 딸이 진짜 살인자라고. 서연이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다 할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다른 일 벌이면 그때는 절대 안 봐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연신절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순이가 달려왔어요. 언니 괜찮아? 누구 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저녁에 도연 씨와 소영 씨가 찾아왔어요. 저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너무 쉽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폭행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하늘에 있는 태호가 슬퍼할 거야. 도연 씨와 소영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했어.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멈출 거야. 저는 태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야.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엄마니까. 다음 날 소영 씨가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습니다. 서연이 친정어머니는 약속대로 동네에 소문을 정정하고 다녔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 강순자 씨 며느리가 진짜 살인자 맞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대인 배신해. 그 험한 일 당하고도 용서하다니. 며칠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분식집에 다시 나갔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순자 씨 건강해지셨네. 말순 씨 떡볶이도 맛있더라. 자매가 같이 하니까 더 좋네.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어요. 가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도연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 낡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도연 씨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태호 형이 모아둔 거예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야? 형이 저한테 맡겼어요. 어머니 노후에 쓰시라고 몰래 모은 돈이래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3천만 원. 형이 10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안 줬어? 형이 어머니 칠순 때 드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 전에 도연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메모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사랑해. 다시 태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호야.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아, 네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엄마를 위해 이렇게 모아뒀구나. 말순이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언니, 태호가 효자였네. 응, 우리 태호. 참 착한 아이였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으로 태호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해야겠어. 무슨 일? 태호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언니. 도연 씨와 소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태호 형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태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 하늘에서 지켜봐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호의 적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태호 장학금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소영 씨가 법적인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완료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장학금 지급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호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할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동네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도연 씨, 소영 씨, 말순이가 함께 왔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김준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장학증서와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야, 이거 받아. 준호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들 대신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 갚을 것 없어.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또 다른 어려운 아이 도와주면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태호 생각이 났어요. 태호도 어렸을 때 저렇게 말랐었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달식이 끝난 후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어머니, 장학재단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들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싶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동적인 거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응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순자 씨, 방송 봤어요. 멋지시네요. 장학재단에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전달식이 끝난 후 저는 말순이, 도연 씨와 함께 태호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섰어요. 태호야, 오늘 내 이름으로 장학금 줬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내 덕분에 공부할 거야. 자랑스럽지? 저는 비석을 쓸어내렸어요. 엄마가 잔치국수 가져왔다. 네가 좋아하던 거. 저는 도시락에서 잔치국수를 꺼내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말순이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도연 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태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태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무덤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 미국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 언니, 미국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저는 말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집 넓어. 언니 방도 있어. 거기서 편하게 살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 따뜻한 동생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아, 고마워. 근데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느니 나랑 가자. 저는 분식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태호가 묻혀 있는 곳이고 말순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여기서 이 가게 지키면서 아들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말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학금도 계속 줘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참 고집이 세. 그래, 나 원래 고집 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말순이도 따라 웃었어요. 알았어, 언니. 언니 맘대로 해. 말순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대신 자주 올게.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 자주 와. 내 방 만들어 놓을게. 언니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말순아. 일주일 후 말순이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말순이를 꼭 안아줬어요. 잘 가. 건강하고. 언니도 건강해. 아프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말순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고마워, 말순아. 덕분에 다시 살았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분식집은 효자태온의 분식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가게는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 떡볶이 맛이 끝내줘.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웃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태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태호 삼촌께도 감사드려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태호야, 오늘도 열심히 할게.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그 아이.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어느 대학? 서울대요. 의대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의대? 우리 준호가?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다,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태호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훌륭한 의사 될게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거예요. 그래, 그래. 꼭 그래야 해. 저는 준호를 위해 잔치국수를 끓여줬어요.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린 태호가 국수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태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오늘 준호가 왔었어. 서울대 의대 붙었대.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내 덕분이야. 네가 남긴 돈으로 그 아이가 의사가 되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72년 인생, 이렇게 평온한 적이 있었나? 아들을 잃은 고통, 며느리의 배신, 새벽 3시에 맨발로 도망치던 그 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잘 자, 태호야. 엄마도 잘 살고 있어.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장학금 줄 아이들도 더 찾아야 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태호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일어나서 불을 껐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 많이 놀라셨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해? 처음부터 연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 전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정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에서는 더욱 그래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때 바로 대처해야 해요. 미루면 늦어요. 또 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재산, 내 권리는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정 때문에 흐지부지하면 나중에 또 후회해요. 문서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확실하게 하세요. 겨울 찬바람이 매섭지만 그래도 해는 뜨고 날은 밝아옵니다. 여러분께도 밝고 따뜻한 날이 꼭 오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오늘 주인공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